60대는 청춘이라지만 뭔가 도전하기는 두렵다는 아직 청춘인 당신, 브라보 청춘 클럽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우후.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중년 감성을 깨워라 시입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 중년들, 그 가슴에는 저마다 뜨거운 감성과 낭만이 숨쉬고 있을 텐데요. 그 감성과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바로 윤용인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감성과 낭만인데 네. 감성과 낭만하면 아무래도 여행 여행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여행입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뭐 저에게 여행은 아주 중요한 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취미이고요. 네. 거의 해외는 거의 전 대륙은 다 다녀본 것 같고요. 뭐 국내도 거의 뭐 틈만 나면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행지는 사실은 제가 경험상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합. 네. 다 그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해외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제가 좋아했어요. 베트남이요? 네. 쌀국수. 예. 쌀국수도 좋지만 예. 이 나라가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하고 이 전쟁을 해서 예. 밀리지 않고 다 이긴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네. 그만큼 아시아에서의 어떤 거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국내는 아까 쌀국수처럼 저는 식도락 여행 많이 좋아합니다. 식도락 좋죠. 예, 맛 찾아서 가는데 맛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좀 여수라든지 이 전라남도 쪽의 음식이 좀 맛있지 않나요? 전라도 맞습니다. 네. 정말 전라도는 별로 음식을 어딜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요. 맛 네. 자체가 이 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어딜 가도 맛집. 예, 네. 뭐 한 5천 원, 6천 원짜리 백반도 네. 뭐 정말 주인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나 싶어서 저는 뭐 장흥 쪽이라든지 네. 저 고성 이쪽 좋아합니다. 보성도 좋아하고 고흥 이런 쪽 좋아합니다. 네, 장흥, 네. 고성, 네. 고흥 쪽 네, 저도 네.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여행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언가 구경하고 네. 요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여행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입맛이라는 것도 다 변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죠. 어느 때보다 좋아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러는데 변하는 게 또 있는데 저는 여행이라는 것도 네. 여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20대 때는 뭔가 새로운 것 자체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네. 20대 30대가 그랬다면 40대 때는 워낙 바빴기 때문에 네. 그냥 현실에서 떠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이것이 여행이다 싶었고 일탈 같은 느낌으로. 일탈, 네. 벗어남. 50대 넘어가니까 이 새로운 자극인 것 같아요. 자극이요. 왜냐하면 뭐 중국 여행을 한다 하면 갑자기 중국 역사를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책을 보면서 여행의 테마 자체를 갖다가 갈 것 자체를 미리 공부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뭔가 공부를 좀 하고 여행을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더 즐길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렇죠, 유명한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 가기 전에 좀 공부 좀 해보고 어떤 맛집이 있는지도 좀 참고해보고 예. 이 맛집의 이유는 무엇일지도 보고 그렇죠. 그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께서 쓴 책 중에 네. 시가 있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이제 좋아하고요. 또 시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지를 가면 이전에 읽었던 어떤 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를 보게 되면 마치 그림처럼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어떠한 여행지가 이게 떠오르면서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엮어서 네. 책을 한번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나온 책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시가 있는 여행 이 책이죠.
그러면 어떤 시와 어떤 여행이 좀 맞는 건지. 예. 그 일테면은 뭐 제 책에는 여러 가지의 한 20가지 정도의 지역과 20개 정도의 시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 줄 곳은 그 성북구, 우리 네. 성북구에 있는 네. 길상사라는 사찰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요. 네. 네. 여기는 이 백석 시인의 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네. 하는 백석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목소리 좋은 김수현 씨가 아, 제가 예, 백석 시인의 빙의가 돼서 아. 이 시를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예, 같이 감동을 받으실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긴 내용인데 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시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선 백석 시는 우리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달래꽃 이런 알고 있는데 네. 이 김소월 시인 자체의 시가 조금 여성적이고 이런 시를 많이 썼다면 이 백석 시인은 훨씬 더 남성적인 좀 거칠기도 하고 네. 웅장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방금 뭐 눈이 푹푹 나린다. 나린다. 이런 푹푹이라는 건 우리가 눈이 펄펄 나린다, 그렇죠, 속이 그렇죠. 나린다 하지 네. 푹푹이란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어감이 좀 센 그런 네, 근데 용어죠. 이 백석 시인이 외모도 우리 저 김수현 씨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아, 정말 잘생기셨나요? 잘생겼습니다. 네. 예, 잘생기신 분이 네. 뭐 잘생기시다 보니까 인기도 많았겠죠. 네. 예, 한 번은 통영에 내려가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서 네. 거기 온 하객 예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눈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 결혼식 가서 눈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 잘 됐으면 좋았으련만 네.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네. 다시 서울로 와서 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요새는 뭐 바라고 요즘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기생 뭐 이런 네네네. 요정 이런 게 있지 요정, 않습니까? 예. 같이 술을 기생분을 보고 이분이 눈에서 이제 이 하트 표시가 딱 또요. 이분 금사빠 금방산에 빠지는 예술 남자셨네요. 하시는 분들은 네. 그만큼 감성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 심장이 끓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야 이름이 자야라고 자야가 뭐죠? 애칭입니다. 애칭. 애칭? 자야. 내가 당신을 자야라고 부르마. 자야. 자야. 이제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하고 뺨을 딱 때리겠지만 네. 시인의 이 잘생기신 분이 네. 얘기하니까 이게 치근덕거림으로 본 게 아니라 뭐 서로 좋았던 거죠. 어. 이 분이 여기 시에서 나오는 나타샤. 나타샤. 나타샤인데 네. 우리 이때 이 자야를 만났을 때에 네. 우리 백석 시인은 유부남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금사빠가 맞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집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미친 거 아니냐? 네. 이러지 마라. 이렇게 거친 용어들이 오가고 했겠죠. 절대 빨리 헤어져라 이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시에서 나오는 우리 뭐 마가리에서 살자라고 하는 마가리는 사실은 없는 지명인데 네. 우리 만주죠. 우리 만주로 같이 도망가자 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야라는 이 기생분이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예. 당신 혼자 가라. 그래서 네.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래서 갔나요? 갔죠. 가서 헤어지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은 네. 다시는 만나지 못하지만 아이고. 그래서 쓴 이 시가 나와 네.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어떤 가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일부고요. 예. 이분은 뭐냐면 이 자야라는 분이 대원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유명한 성북구의 네. 큰 요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술집을 큰 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1,000억대가 넘는 이 대원각을 스님에게 시주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속세에서 이거 제가 이런 부를 누릴 건 아니고 이렇게 시주를 하니까 당시에 기자들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저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영환 씨라고 하는 실명인데 네. 이 1,000억이라는 것은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의 시 한 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돈이다라고 해서 네. 유명한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네. 이 길상사는 또 통합의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네. 뭐냐면 이 법정 스님이 당시에 거기 계셨었는데 법정 스님과 우리 명동순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이 서로 굉장한 좋은 우정 관계를 나누고 계셔서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는 법정 스님이 명동산동을 가시고 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네. 길상사에 와서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주고 네. 그래서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관음보살상이 있는데 관음보살상이 그냥 일반적인 관음보살상이 아니라 이 마리아상하고 굉장히 이 통합적으로 비슷한 그래서 이런 백석 시인과 나타샤의 사랑, 네. 자야의 사랑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통합의 의미 네. 그리고 근교이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 가면 훨씬 더 운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길상사를 한번 이렇게 여행해 보시는 거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쭉 가서 그분들의 사랑도 한번 느껴보고 내 시도 사랑도 한번- 완성도 좀 하고 시도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보고 하면 더욱더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낭만시 감성구에 사는 60대 초반의 매력남 윤순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탁 하고 나니 이제야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공부도 해보고 싶고 시도 써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 나이에 시인이 되는 건 무리가 아닐까? 고민만 하는 저에게 우리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응원과 함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도전하는 걸 좀 무서워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어떤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쓴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나이 뭐 그랬던-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희 씨 이마룡 이마룡 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그랬던 네, 걸 그랬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젊은 나이거든요. 내일보다 훨씬 네. 젊고 내일 모레보다 훨씬 젊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자기 나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걸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지레 겁을 먹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사실 네. 굳이 그럴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모든 일도 도전해 봐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다가 네. 이런 분에게 이런 시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시를 발견했어요. 어떤 시죠? 이 태백산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태백산행. 태백산행. 네. 정희성 시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전체 내용이 뭐냐면 뭐 아마 정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태백산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와 추운데 뭘 그렇게 위험하게 그걸 가느냐 마치 예. 젊은지 않냐 이렇게 이제 타박을 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귀를 좀 기울이고 많은 예.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백산행. 눈이 내린다. 기차 타고 태백에 가야겠다. 배낭 둘러매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내가 구시렁댄다. 지가 17살이야 19살이야. 구시렁 눈이 내리는 산등성 숨차게 올라가는데 70곡의 노인네들이 여보 젊은이 함께 가지 앞지르는 나를 불러세워 올해 몇이냐고 57이라고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한다는 태백산 주먹이 평생을 그 모양으로 허옇게 눈을 뒤집어 쓰고 서서 좋을 때다 말을 받는다라는 네. 시입니다. 재밌네요. 예. 사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봤을 때 뭐 뭐 57이면 쉬운- 좋을 때다.
아이죠, 아이. 네, 그렇죠. 또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희가 또 아이 같고. 김수현 씨 좋을 때다. 저도 이제 20대 친구들 보면 아이고 아이 네. 아직 좋을 때다 이러고 또 그 친구들 고등학생 보면 좋을 때다 또 그러더라고요. 태백산에 네. 있는 그 천년 먹은 나무들은 이 사람들 보고 다 좋을 때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도전을 하면서 산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기분을 상쇄하고 네. 뭐 그런 도전적인 정신을 좀 더 일깨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시가 이래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 전도도 되고 네. 느낌도 좋고 감성도 좋고 참 좋은 게 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좀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한 신춘문예의 현황을 보면 네. 3분의 1 정도가 실버 세대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막 그냥 수필, 시뿐이 아니라 동화라든지 동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져야 될 어떤 감성까지 함께 갖고 있으면서도 네. 당선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네. 2012년에 한 일간지 신춘문예의 동시 부문 당선자가 당시 7순 넘으신 분이었고 그랬군요. 또 동년 그 해에 혼불 문학상에는 77세 할머니께서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 한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서는 85세 할머니께서 어이구. 당선이 돼가지고 네. 젊은 문학가들이 야, 많이 이게 기가 박수가 죽어가지고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60대라고 하시면은 네. 아이고 아직 어리구만 젊은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돌아가신 우리 박안서 선생님, 네. 우리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40이 넘어서 이 소설가로 등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잖아요. 네. 관록과 연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인생을 숙성시키신 어르신들이 네. 좋은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 글을 쓴다는 것이 네. 마음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힐링과 치유를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 또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글쓰기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주로 많이 글쓰기 힐링. 네,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이 치유력이 되게 높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네. 내가 나의 감정이 나하고 딱 붙으면 화가 나.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이렇게 되는데 네네. 한 발짝을 딱 떨어져 있으면은 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라고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소설의 3인칭 시점처럼 네. 나는 이래이래가 아니라 그 네. 사람은 그녀는 이러이러했어라고 자기를 소설 속의 한 주인공처럼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는 이게 여기서부터 치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재밌는 게 화가 나도 조금 누그러질 것 같은 게 아유 화가 났구나 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내려놓게 되는. 예, 굉장히 빠르게 우리 김수현 씨가 지금 그것도 제가 주로 많이 이 지도할 때 힐링 네. 지도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이건 말로써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랬구나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요. 예, 말 끝에 구나라고 붙이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화나 이게 아니라 네. 화가 났구나. 났구나. 짜증나. 짜증이 났구나. 이게 배고파. 화가 나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예. 이게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내려면 화가 짜증나 이렇게 되는데 화가 났구나. 그렇죠. 뭔가 어감이.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네. 나를 뚝 떨어뜨려서 네. 화가 났구나. 짜증 났구나라고 그냥 구나 하나만 붙여도 네. 이런 치유적인 부분, 스트레스 자체가 많이 이렇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치유하는 글쓰기가 있고 일반 글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글쓰기는 좀 뭐 쓰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일반 글쓰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글을 참 잘 쓰려고 하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이렇게 검사 받아서 잘 썼어요 이런 칭찬도 받고 못 네. 쓰면 야단도 맞고 이러니까 의식을 많이 하는데 치유의 글쓰기는 일단 그런 의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쓰는 치유의 글쓰기는 쓰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소각을 시키겠다, 불을 태우겠다라는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쓰는 대로 쭉쭉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맞춤법이 맞나? 아니면 그렇죠. 이거 문장이 맞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쭉쭉쭉쭉 쓰다 보면 그 사람이 소설가든 아니면 전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든 신기하게 써지는 것이 네. 치유의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뭐 여기서 맞춤법이 맞네, 문장이 잘 됐네 그 생각하다 보면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그렇죠. 킬링이 되죠. 킬링. 그렇죠, 힐링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그렇다면 처음으로 글을 딱 써야 되는 분들, 난 어떻게 쓰면 좋지?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요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먼저 앞에서 요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따라 하듯이 네. 이 글쓰기 내가 전혀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무엇부터 치유의 글쓰기를 쓸까를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제가 팁을 먼저 이게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펜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공간 자체를 좀 조용한 공간을 먼저 찾으시고요. 조용한 것. 예, 뭐 강아지 다니고 고양이 다니고 막 이거는 네. 이 산만하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조용한 곳을 지금 네. 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딱 앉아서 네. 편안하게 이 명상 자리로 앉습니다. 네. 자리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의자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앉은 다음에 눈을 잠깐 감고 네. 편안하게 호흡을 이렇게 합니다. 3분 정도만 호흡을 할 겁니다. 예, 네. 들숨하고 네. 날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내 배가 불렀다가 다시 꺼졌다 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분하게 마음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오늘 내가 뭘 쓰지?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순간 네. 어떤 기억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이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예, 왜 떠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고, 또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과 놀았던 뭐 네. 6살 때 기억도 떠오르거든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눈을 뜨고 네. 쓰는 겁니다. 쭉쭉쭉. 예를 들어서 네. 7살 때 기억이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네.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네. 토닥토닥토닥거리는 그 도마 소리가 네. 칼 소리가 너무 좋았다. 네. 어서 빨리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네. 그때 괴종 시계가 땡땡땡땡땡 하면서 네. 6시를 치고 있었다. 네. 뭐 이런 것이 저절로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가 떠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글을 쓴다면은 지금은 2시 40분이다. 나의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편안하게? 일기고 가능하면은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게 옛날 좋습니다. 기억으로. 옛날 기억을 딱 떠올려서 그렇게 쓰셨다면 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의 느낌은 어떠한지를 한번 네.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느낌도 느껴봐라. 아까 자기의 호흡 자체가 어떤지도 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글쓰기 칠 때 얘기했던 네. 거리두기. 거리두기. 자기를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 네. 느낌이 어떤지,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자꾸 바라보는 것.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기억을 떠올려서 글을 쓰다 보면 네. 나중에는 이게 자기 인생 회고록이 됩니다. 책이 한 권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제본하면 책입니다. 뭐 잘 쓰든 못 쓰든 그렇죠. 6살 때 기억, 12살 때 기억, 25살 때 기억, 최근의 기억 네.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네. 나이가 들면 감수성이 좀 메마르면서 나는 글 같은 거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인생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네. 뭐 나이가 든다는 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니까 네. 안전한 것을 갖다가 자꾸 찾게 되고 안전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감성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아까 저희가 이런 글을 쓰면서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슬펐는지 기뻤는지 마음이 행복했는지 따뜻했는지 자기 느낌을 자꾸 찾아보는 바라보는 그 과정이 네. 감수성 회복 훈련입니다. 자꾸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슬픈지 기쁜지 이런 부분 자체를. 예, 그래서 그거 글쓰기 힐링은 글 쓰는 작업 자체는 감수성을 회복시키는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 또 이런 그렇군요. 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풀리고, 감수성도 책도 풍부해지고 쓰고, 책도 쓰고 예. 기억도 남고 그렇죠. 일석지금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 예,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시인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입니다. 작가님 혹시 아세요? 압니다. 네. 당시 일본 열도가 뜨거웠죠. 네. 어렵지 않게 쓴 시였던 거였고 네. 예, 무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네. 시바타 할머니는 취미가 무용이었는데 90세가 넘어가니까 무용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께서 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드님께서 이 신문사에 투고를 했는데 아주 높은 경쟁률로 예. 이 시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고 나서 예. 2009년에 98세에 장례비로 모아놓은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시집인 약해지지 말을 출간했는데 약해지지 마. 예. 대단했습니다. 음. 150만 부 이상이 좀 팔렸고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에서도 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시집
백세를 출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따뜻한 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훈훈하게 만들고 네.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가님께서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 저는 그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시 약해지지 마라는 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약해지지 마. 예, 네. 어떠한 전문적인 시인이라든지 어려운 말이 등장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네. 쓴 시, 솔직한 자기의 경험 자체가 약해지지 마라는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를 이렇게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위로를 얻었는데 네. 뭐 제가 한번 낭독을 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듣고 힘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진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예, 이런 시. 진솔한 마음과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어떤 그 뭔가 진짜 힐링을 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인 것 같네요. 엄청 공감이 네. 되죠. 네, 살아있음에 행복하다. 예.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문학들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적응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쇼니킴의 픽.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일본의 백세 시인으로 유명한 시바타 도요의 저금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통장에 어떤 것을 저금하고 계신가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